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서울시가 효자손 서울 정책을 발표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에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 2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효자손 서울 정책 서울시가 발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설계부터 모든 걸 독거 어르신 맞춤형으로 건물을 지어 공급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예. 이제 독립 공간을 보장받으면서도 사랑방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예. 서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인데요. 예.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화, 여가까지 좀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먼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강동구하고 금천구에서 한 166세대를 시작으로 해서요. 2018년까지 총 1000세대를 이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이제 독거 노인이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예. 25만 명이 넘습니다. 예. 한 60% 이상이 이제 전월세에 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기준을 보면은 뭐 특별히 뭐 청약 통장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인근에 이제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저소득층 독거 노인들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 많이 사시나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강남권 같은 데서는 많이 사실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주로 뭐 서대문구라든지 금천구 뭐 예.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임대 조건도 좀 저렴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거 열악계층에 대해서 이제 주거 복지를 베푸는 거니까요. 예. 이 이제 원룸 주택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서울시가 주로 이제 민간이 건설을 한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임대로 이제 하는 형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평수로 보면은 4평에서 한 15평 정도가 되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너무 적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8평 넘는 곳을 우선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SH도 그렇게 재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심에 이 원룸을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1억 정도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원룸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 사업 쪽에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
앞서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르신용 주택을 한데 모아서 이 어르신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살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임대주택의 중간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독거노인용 임대주택을 짓느냐 이게 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럽같이 뭐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사회에서조차도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묶는 것보다는 예. 옛날에 뭐 소셜 믹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임대주택도 뭐 자가 거주자라고 좀 섞고 연령대도 좀 섞어서 예.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쪽 그런 쪽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뉴스테이라는 거 있죠. 네, 뉴스테이가 지금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곳에 5,529가구 아마 이 정도 되는 모양인데 초기 월 임대료가 43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산층이 사는 임대주택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시장의 임대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은 최장 8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지만 결코 싸지 않는 월세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곳은 100만 원이 넘어서는데 지금 중산층 평균 소득이 384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월 기준이겠죠. 이게 사실상 3분의 1을 넘는 이제 금액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관리비도 내야 될 거고 여러 서비스 비용을 내면 한 150만 원까지도 많이 내는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산층이라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약간은 좀 그 탄력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컨대 지금 중산층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세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산층은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을 좀 더 입주자들의 어떤 여건에 맞게끔 비율을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측면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월세가 널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필 왜 저기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은 그것도 좀 있죠. 비가격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아침밥을 준다든지 아니면 육아라든지 세탁 예. 서비스 같은 이런 비가격 경쟁 측면에서 좀 더 경쟁력을 높인다면은 예. 나름대로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세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전세라는 거는 지금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난이라는 게 여전한 게 아니라 전세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부 월세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저 변두리도 제가 볼 때 서울 외곽 지역도 전세 많이 없어질 거래요.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전세 소멸, 전세 종말, 그렇죠. 종말 과정으로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택이 자가나 아니면 월세 쪽으로 양극화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바로 가기보다는 반전세 형태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집주인도 결국은 이걸 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보증금을 이제 돌려줘야 상환해야 되니까. 되겠죠. 예. 그것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예. 바로 월세로 가자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반전세가 좀 더 많아지는 형태가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는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난 3년간 경찰서에 실종된 신고 아동들 숫자만 해도 한 해에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실종 아동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죠? 영화화까지 됐었는데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생각나실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사건의 전모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당시 그 자녀분을 잃은 김영규 군이죠. 김영규 군의 아버님이신 김현도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시죠? 김 선생님? 김 선생님? 김 선생님? 예, 전화 연결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년 하면은 이미 영화가 됐고 또 그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이 개구리 소년 문제가 다시금 세간에 떠올랐었습니다. 이 개구리 소년 다시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개구리 소년 김영규 군의 아버님이신 김현도 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예. 예.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예,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조금 들립니다. 조금요. 조금 더 키워주시죠. 예, 조금 말씀을 크게 해서. 예, 지금 좀 잘 들리시죠? 지금 아드님이신 김영규 군이 실종된 지 23년이죠. 그죠? 김 선생님. 예, 전화 연결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전화 연결이 계속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실종자 가족협회 대표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요 지금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을 해보는 동안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부터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실종아동 숫자가 한 해에 2만 명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2만에서 18세 미만에도 한 2만 5천 명가량 됩니다. 네. 2만에서 2만 5천 명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아이들인가요? 네, 우리 장기 실종 그러면 예. 그 48시간이 넘으면 그 법적으로는 장기 실종으로 48시간이 넘으면.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찾으려면 48시간 이내에 찾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겠네요. 네, 신속하게 아이가 실종되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난 만큼 찾아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실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실종이 정말 길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실종이라는 것이 유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보는 이제 장기 실종의 경우에는요, 예. 대부분 범죄와 직결돼 있다라고 저희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완전 범죄에 가까운 사건이 장기 실종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아이의 그 실종된 흔적이나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사건이 지금 장기 실종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나 단서를 찾았으면 그 수사가 지속되는데 증거와 단서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이런 사건들이 지금 실종아동 사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더욱이 이제 문제되는 게 아이가 실종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만료가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실종된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실종됐는지도 모르는데 예. 7년이 지나면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것은 공소시효의 정의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왜 실종되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어떤 범인이 밝혀진 이후에 그 범인의 그 면책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 그 범인에 대한 인권, 범인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그 면책만 해주는 이런 격이 결국에는 그 실종아동들 사건을 방치하는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들은 일선 경찰에서
사실은 수사하기조차도 어렵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미제 사건과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 사실 미제 사건 속에 이제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콜드 케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실례지만 우리 서 대표님도 혹시 실종자 저도 제 딸아이를 실종을 당했습니다. 저도요. 언제요? 지금 21년 차 됐는데요. 10살 된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집 앞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냥 실종되고요. 21년째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 취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렇죠. 되네요. 네. 당시에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 경찰에서는 이제 이 정도였던 거죠. 우리 아이가 실종되면 우리 예. 아이가 예를 들어서 미아가 되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 어른들 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경찰의 손을 통해서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에 이렇게 데려와서 그 부모가 예. 아이를 데리러 오면 인계하는 예. 미아 보호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이를 찾아주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코드 아담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네. 그게 뭐예요? 아이가 실종되면요. 예. 10분 이내에 그 아이를 찾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을. 우리는 조기 발견 지침이라고 얘기하죠. 조기 발견 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3,000평 이상, 예. 우리나라 평수로 말하면 3,000평 이상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예를 들어서 예. 마트나 놀이동 공원 이런 열차 대합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아이가 실종되면 그 입구를 봉쇄하고 그 관계자분들과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같이 예. 실종된 아동을 신속하게 찾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21년 전에 따님을 잃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사단법인 실종아동 찾기 협회를 우리 이제 실종된 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NGO 단체에서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들이 한 1,000여 명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실종아동찾기협회의 서기원 대표였고요. 자, 계속해서 아까 전화 연결 좋지 못해서 연결 못했던 개구리 소년 김영규 군의 아버지시죠. 김현도 씨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도 씨? 예. 예. 지금 김영규 군이 초등학교 3학년 23년이 지금 흘렀죠. 그렇죠. 예. 지금도 개구리 소년 같이 실종됐던 부모님들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예. 서울에 나주봉 씨라고 실종 어린이 회자 계십니다. 예.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도 하고 우리들은 벌써 공소유서 해먹고요. 지금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물론 11년 6개월 만에 어린이 5명이 6월이 나왔지만 타살로 판명되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말 답답하지요. 지금 공소시효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냥 참고로 여쭤보는데 개구리 소년들 가족들 지금도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와해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지금? 예, 가정 다섯 명의 가정들이요. 예.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린이 상대한 범죄가 이뤄지고 난 뒤에는 가정이요 파괴되다시피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실종 아동 문제라는 게 이 가정, 그러니까 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다 망치는 그런 문제인데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혹시 개구리 소년 이 가족분들이 함께 이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그런 뭐 탄원서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그 안에 기자회견도 뭐 여러 번 했고요. 예. 공소시효 관계 때문에 그 답답한 아버지들은 그 뭐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해도 그 먹혀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손 누운 상태지만 그래도 버버린 냉가리를 말듯이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예. 그 당연히 가슴이 너무 아프시죠.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김현도 선생님이 제일 바라는 거는 어떤 거세요? 예, 뭐 바라는 거는 뭐 큰 것은 아니라도 타살로 판명되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 넘었다고 해서 무슨 사법부가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타살로 판명되었으면 분명히 범인을 잡는 데는 경찰의 손인데 왜 손을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법의학이 아무리 제작하지만도 법의학에서 타살로 판명되었으면 무슨 해결책을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지금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범인은 잡아야 되는데요. 예. 공소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너무 세월이 오래되고 아버지들이 전부 다가 범인이 왜 5명의 어린이를 그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심선언이요. 예. 범인으로 집히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집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범인으로 생각되는 범인으로 집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분들이 생각할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전혀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물론 뭐 6월로 나올 때는 타살로 판명되었는 것만 법의학에서 나왔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공소시효는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공소시효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소시효는 다시 말해서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개구리 소년들의 죽음, 실종에 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어려우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피해자 김영규 군의 아버지시죠. 김현도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가정의 달 5월 쉐보레 5대 차종과 함께하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지금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200만 원 할인. 혜택도 역대급. 5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다 함께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스포츠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안타까운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 부상 때문에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예. 결국 어깨 수술하기로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LA 다저스가 이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 국내에서 먼저 류현진 선수 22일인 모레 어깨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이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미국 현지 매체들도 이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A 다저스도 빠르면은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수술을 받게 되면은 류현진 선수 올 시즌은 완전히 뛰지 못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LA 다저스의 정확한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어깨 부위는 특히 투수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군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나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어제 관심 모았던 경기가 SK하고 한화 요 예. 경기인데 SK가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하나 부임 이후에 전 소속팀이었던 SK 홈인 인천으로 처음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갔거든요. 예. 김성근 감독이 패했습니다. SK가 7대5로 승리했는데 SK 선발 베나트 선수의 호투가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SK가 어제 이기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KBO 리그 SK, 두산, 삼성 이 세 팀이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선두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마산에선 신생팀 KT가 7연패를 좀 졸업을 한 모양이에요. 그죠? 예, 졸업을 했습니다. 이거 뭐 참 정말 영구히 졸업을 해야 될 텐데. 예. 이 KT가 프로야구 막내 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막내 팀의 막내가 이 KT의 7연패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예. 이 엄상백 선수가 올해 이 고등학교 졸업한 19살 고졸 신인 선수거든요. 예. 어제 이 NC전에서 평생 잊지 못할 프로 첫 승을 올렸습니다. 예. 6경기 만에 첫 승이고요. 그리고 이 KT가 이 엄상백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NC를 4대2로 이겼고요. 예. 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였던 이 공동 7위 팀 롯데와 기아의 경기에서는
이 롯데가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목동구장에서는 넥센이 LG에 12대1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선 이대호 선수 15경기 계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네요. 네, 이 소프트뱅크의 이대호 선수 어제 오릭스전에서 4타수 1안타 기록했거든요. 이 15경기 연속 안타고요. 시즌 타율은 3할 9리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소프트뱅크가 5대8로 패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요새 그 실업 문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대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향후 3년 후까지는 취업 절벽이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정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와 아울러서 또 나타나는 것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제에 따른 이른바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히스토리 뉴스, 오늘은 실업 문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요, 이게 제가 이걸 쓴 게 아니라서 근데 이게 실업이라는 얘기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시간이 주관적이었다. 시간이 객관화되는 것이 임노동이 형성되면서 시간이 객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오늘날에는 실업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 전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실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지 일단 이거부터 잘 모르겠어요. 실업이라보다는 무업 또는 무토불농 뭐 이런 말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말 자체가 업이 있다가 업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 실업 저는 이 문제가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청년들이 아예 직업을 못 얻는 케이스는 실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직업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잃는다는 의미가 아예 처음부터 직업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미취업 문제이거나 취업하기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실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업이라기보다는 아예 이제 일이 없는 거죠. 일이 없는 거. 이제 무의무식하고 좀 그렇죠. 왜냐하면 실업이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취업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건데 뭐 어디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대해 이제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근데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당장은 일단 인구와 토지 간의 비례관계가 깨지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못 짓는 경우도 있고 인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늘어나는 데다가 농업 생산력 자체가 발전을 해서 토지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적은 사람이 이제 노동력으로 더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토지가 수용하지 못하는 인구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농촌을 떠나 유이민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시조가 없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시작이 있거든요. 흔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얘기를 하는데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쓸 당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엔클로즈 무브먼트가 이제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높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지에다 다 양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내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랑을 하면서 도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저작이 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그건 사실 토지와 사람들 인구수의 불균형은 아니잖아요. 이윤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엔클로저뿐만이 아니고 토지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같이 작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대략 17,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양난의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일종의 좀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상속제로 이제 이행한다든가 뭐
이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 와중에서 이제 토지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이제 소작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제 유의하는 사태들, 고향을 떠나서 이제 쫓겨나서 방랑하는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대략 17, 18세기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이것을 어느 정도 창출하는데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이제 유럽하고 좀 자본주의적 맹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너무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현상이긴 한데요. 사람의 욕망이 다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어서 합리적인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요새처럼 그러니까 이게 실업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건 사실은 이른바 공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직장이 형성이 되고 이래야지 이제 실업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결국 그렇다면은 1920년대 그때부터라고 볼 수 있나요? 나라가 망했을 때 당장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죠. 나라가 망했을 때. 1905년부터 이제 일본이 사실상 주권의 많은 부분을 침탈하기 시작하고 1910년에 강제 병합을 하죠. 그때 이제 당장 대한제국 정부의 관리들은 전부 직장에서 쫓겨나죠. 거의 전부가. 특히 이제 군대가 해산되고 직업 군인들이 있었으니까. 직업 군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실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바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특히 3.1운동을 전후해서부터 이제 일본에서 전후공황 뒤이어서 1923년 대지진으로 인한 진제공황 뭐 이런 공황들이 일어나고 일본 내에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일본인들은 자기네 청년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나 외국으로 나가라 이렇게 좀 부추기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도 해외로 나가라 그랬어요. 일본인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일본인들이 하던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려 들어오면 한국엔 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본에서 농업이민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이쪽 뭐랄까 이제 토지를 지배하게 되면 또 토지 잃은 사람들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인들은 또 이제 여기서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만주나 일본으로 다시 역으로 건너가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들어왔던 일본인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80만 명으로 인해서 자기 땅에 못 살고 외국으로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 이주돼야 됐던 사람들이 한 3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식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도저히 일자리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떠났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실업 문제는 그렇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본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이용하고 식민지는 그 모순을 2배로 받고 뭐 이런 현상이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실업만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 보면은 일본인 남성 노동자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조선인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는 25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주면서도 그나마 그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 남성도 일본인 여성 노동자에 비해서. 그때 당시 일본인 여성 노동자가 100만 원 했을 때 한 60만 원 받았는데 우리나라 남성 노동자는 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실업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자본주의를 왜곡을 시키는 아주 그게 극단에 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걸 좀 예를 들면은 해방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훨씬 이전엔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정확한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아까 토지 잃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그때 왕조 시대에서 뭐 대책도 마련해주고 그랬나요? 뭐 사후 대책이죠. 우리 말이 굉장히 오래된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근데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난은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국의 가난은 못 구하지만 왕이 있는 왕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왕도주의적 일종의 좀 허위의식이겠죠. 왕도 정치 사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울에 들어오면 굶어 죽는 일은 이제 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구제책을 썼죠. 서울 양쪽에 이제 성문, 동서문과 서서문 옆에 활인서라고 하는 이제 기관을 두고
활인서. 활인서. 네, 사람을 동서문, 서서문. 예, 예. 지금 저 시청이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관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먹이고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나가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들 일일이 원 출신지를 조사해서 어디 출신이 많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지방관을 문책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였고요. 뭐 추우면은 뭐 저 폐지 나눠줘서 덕부자기 하고 이런 정도, 예, 이런 정도로 추위와 굶주림을 잠시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종이덕구자라고. 그러면요. 예. 근데 그거 나눠준 게 어딘데요? 그럼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예. 어쩌면 이제 우리 전통 문서 중에 관청고 문서가 적게 남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겨울철에 거지들에게 폐지 관청 종이들을 나눠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의 이제 사후 대책들이 좀 있었을 뿐이고요. 예.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도 사실은 쉽게 만들 수는 없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언제나 역사적으로 보자면 하나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경제 시스템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나라 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언제나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침략하거나 뭐 이제 해외 진출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를 줄이는 거죠. 이것도 뭐 인구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전쟁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제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거는 됐던 거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 아돌프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 마지막 총리로 수상으로 딱 취임을 했을 때 약속 그때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게 실업률 0%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켰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전쟁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옛날에 그 토목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토목공사 같은 거 하면은 뭐 일자리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거 보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빈민구제 사업 우리가 요즘 취로 사업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빈민구제 얘기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옛날이라고 그러면 이 토목공사의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역으로 이제 요역이 뭐예요? 뭐 백성들을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역을 직접 노동력을 징발하는 대신 돈을 내게 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형태의 사업들은 그러니까 이미 직접 내가 가기 싫은 사람들은 돈을 내게 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예 일자리도 없어서 굶주리는 거지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돈을 주고 일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은 18, 19세기에도 있었죠. 근데 이거 일시적이긴 하지만 뭐 이제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정말 일자리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였겠죠. 아니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지만 북한이 생각나는 게 북한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학생들 증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학부형이 내 자식은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에는 돈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공식적인 돈이지만.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시스템이 과거에도 있었네요. 그 어느 사회나 있죠. 요즘도 사실은 뭐 민방훈련장 가면 심부름센터에서 오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을 때에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농업이나 딴 데 어떤 그 소위 힘쓰는 일에 당연히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죠? 근데 그 농지가 적거나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면 사실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합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그 이제 반비례해서 불법적인 일자리로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도 불법 일자리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도둑이 된다든가 강도가 된다든가 화적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일자리가 줄어든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맨 땅에 헤딩하는 사회, 복지가 전혀 없는 사회 같은 경우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우리가 물론
그 역사적으로 이게 완전히 생산 양식 생산 관계가 다른 상태에서 지금하고 조선시대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뭔가 호구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배울 게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그걸 떠나서요.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고 예전처럼 전염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인구합을 줄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고령화 이건 개인에겐 축복이지만 사회에겐 재앙인데 고령화로 인해서 부양해야 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다른 문제들 같으면 우리가 이른바 후발국의 이점이라고 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적으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20, 30년 후가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아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영진 구론산 밤원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회복에 영진 구론산 밤원드. 5, 4, 3, 2, 1, 0. 5월엔 이자가 제로. 아반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5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선수율 20% 이상.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죠. 전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